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학개론 첫 번째 1장에 보시면 총론이라고 나와 있죠. 총론이라는 것은 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개론에서 다루는 문학은 어디까지인지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절과 2절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1절은요,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2절은 문학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 예술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재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PT로 띄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고 교재로 들어가셔서 교재에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죠.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옆에 22년과 14년 기출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출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한번 다뤄졌다. 그리고 그만큼 다룰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실 때 꼭 기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이냐면요. 조금 기운이 빠집니다.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즉 포함하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문학은요, 첫 번째, 문자로 기록된 모든 지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언어 예술입니다. 문학은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예술은 뭐 몸짓이나 혹은 어떤 창작물이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면 언어 예술이라는 것은 바로 문학을 표현 매체로 한다. 문학은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며 동시에 그것을 좀 더 예술적으로 가다듬은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언어는요, 문학을 다른 예술과 구분해주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언어는 뗄래야 뗄 수 없겠네요. 문학은 전통적으로 과학이나 실용적인 지식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인간의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무엇이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어떠한 증명이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보낼 수는 없겠죠. 이 문학 작품이 좋나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나요? 나는 감동을 받았어. 내 친구는 아니요. 그렇게까지 감동을 주지는 못하네요. 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왜? 바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내용 함께 볼까요? 자, 문학은요, 삶을 재창조합니다. 여기서 모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방이라는 단어는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조금 뒤로 가면 우리 모방에 대한 두 학자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다시 깊게 다루도록 하고요. 삶을 재창조한대요. 문학은요, 사물 자체, 삶의 원리, 자연의 실체 등 삶의 현실을 언어로 재현 또는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반영이며 자연의 재현이며 객관적인 제시입니다.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문학은요,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수정, 종합하는 상상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특수한 체험이 곧 작품으로 되는데요. 작가의 특수한 체험이라 그래서 뭔가 특별한 체험만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작가의 체험 중에서 조금은 특별하게 잘 가다듬으면 그 또한 문학이지요. 문학 작품은요, 허구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구를 빼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작품 속에서의 나는요, 재창조된 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요, 나를 화자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소설에서는 서술자입니다. 꼭 작가다. 이 화자나 서술자는 꼭 작가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 현실화 그리고 어떤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세운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의 나는 재창조된 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된 예술입니다. 문학은 문자를 통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고요. 문자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 표현하고요. 독자에게는 즐거움을 줍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문학의 힘이기도 하고요. 문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주고 그게 지식이 아니라 요즘은 물론 지식도 전달해주는 그러한 문학도 있겠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감정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매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1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아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온 내용 혹은 문학작품 하면 들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꼭 외우실 필요는 없겠네요. 자, 문학과 문학 연구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요, 시, 소설, 희곡 등 창작된 작품입니다. 창작된 작품이고요. 문학은 예술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문학작품 자체를 떠나서 문학을 논할 수는 없겠죠. 문학작품은요, 인간의 정신 및 정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명백하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 작품은 이래요 라고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학 연구로 들어가 보죠. 문학 연구는요,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입니다. 학문 혹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론을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그것이 꼭 작품 자체는 아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게 무엇이냐면 유명한 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품, 내가 지금 어떤 작품을 하나 읽고 있는데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는 하지만 그 이론이 이 작품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정밀설과는 다른 체계적 지식을 수립해야 하고요.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작품이 지닌 이 자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므로 이론적 체계 및 예술적 감수성, 즉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예술적 감수성을 지녀야 하며 이것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문학을 그러한 방향으로 바라봐줘야 한다. 자연과학이 보편적 법칙을 지향하는 데 반해 문학연구는 문학작품의 독창성과 개별성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향한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향해서 계속 목표를 잡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문학의 기능으로 가볼까요? 문학의 기능입니다. 문학과 경험이네요. 문학은 가치 있는 인간의 체험 요소를 조직적으로 기록합니다. 독자는요, 작품을 통해서 직접적이기도 하고 가끔은 구체적인 체험을 얻게 됩니다. 자, 좋은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 경험에 새로운 가치 척도를 세우는 것이고요. 문학활동이란 불규칙한 일상 경험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합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면서 개별성을, 여기가 포인트네요,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의 보편성과 개성은 그러므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혹은 꿈꿔왔던 대로 상상했던 대로,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아마 사람들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전화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건 미래 생활이야 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이러한 것들처럼 문학은 상상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 즉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감수성과 취미를 교정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큰 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통한 체험은 인간의 감수성을 함양시킵니다. 그리고 비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비평을 통해 작품을 접할 때 갖게 되는 편견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취미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의 감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문학의 기원으로 가보죠. 자, 문학의 기원이라는 것은 문학이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논하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진 가장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학자는 누구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학자 이름이 싹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신경 써서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겠죠. 자, 심리학적 기원설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방이 본능입니다. 모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문학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경험을 재현한 것이고 모방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방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희 본능입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죠. 칸트와 스펜서입니다. 기출이 많이 됐네요. 문학은요, 인간이 지니는 유희 본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희 본능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즐겁게 하는 동작이나 언어로 표현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스펜서는요, 정력의 과잉에 의해 유희 본능이 생깁니다. 그 본능이 문학과 예술을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무목적의 목적이라는 거죠. 흡인 본능설은요, 다윈 등 진화론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남을 끌어들이려는 흡입 본능이 있으며 이 때문에 문학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자기 표현 본능설은 허드슨인데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문학이 발생했으며 문학은 곧 인간의 사상, 감정의 표현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심리학적 기원설은요,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다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모방은 본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이고요. 유희가 본능입니다. 유희 본능설 칸트와 스펜서입니다. 흡입 본능설, 누군가를 흡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윈 등 진화론자들이고요. 자기 표현 본능설은 허드슨이다 라는 거. 이름, 학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은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발생학적 기원설로 넘어가 보죠. 헌과 크로세입니다. 문학예술의 발생은요, 실제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실용성에 의해 비롯된 것입니다. 발라드 댄서는 몰턴인데요. 문학은 음악, 무용, 문학이 미분화된 상태의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것이고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절에서는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라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는 바로 맨 마지막에 봤던 문학의 기원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문학의 기원 부분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OX로 점검하자. 그리고 핵심 예제 문제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절로 넘어가죠. 자, 문학의 속성입니다. 문학의 속성이라는 것은 특성 혹은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학의 특성과 성질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체험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학은 단순히 인간의 체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 체험의 표현입니다. 가치는 희귀성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겠죠. 평가되며 정신세계에 있어 희귀성은 곧 특이성입니다. 자, 문학에서의 특이성, 개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본질이자 생명이며 이것을 독자로 하여금 보편성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네요. 자, 전달입니다. 이제 보편성이 나오네요. 문학은요, 나만 혼자 즐겁자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써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이며 전달은 인간의 공통 기반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는 문학의 언어를 표현을 매체로 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체험은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으로서 설명할 수 있고요. 객관적 환경은 인류 공통의 요소이고 이러한 공통 요소들은 문학에서 보편성으로 나타납니다. 문학에서 개성과 보편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다른 말로 공간성 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기록, 항구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록하는 거죠. 당연히 문학은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전의 문학으로 평가되지 못했던 혹은 예전의 문학으로 우리 언어가 없어서 기록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재현해내고 있죠. 기록의 항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간과 역사성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문자로 기록된 문학은요. 책으로 남아 보편성과 결합된 개성을 내포합니다.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를 곧 문학의 항구성이라고 하고요. 문학의 생명을 개성, 육체를 보편성이라고 할 때 생명과 육체가 즉 개성과 보편성이 결합하여 문학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항구성은 그 생리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학의 3대 특성과 요소라는 거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죠. 그거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문학의 요소 또한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학이 무엇인지 큰 틀을 봤다면 문학에서의 언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학 언어의 특징입니다. 문학은요.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이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 강조했었죠. 이는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언어의 질서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자, 첫 번째 모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순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순이라는 건 이치상 어긋나는 거, 서로 맞지 아니한 거.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거. 문학적 언어는 과학자에게는 거짓입니다. 상상의 세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과학자에게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하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현실 가능한 거죠. 실현 가능한 거죠. 때문에 문학적 진리는 비유적, 상징적, 직관적이 진리입니다. 시적 진리는요. 언어를 통해 언어로부터 해방되려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말이 조금 그렇죠. 언어를 쓰지 않은 언어가 되려는 불가능하고 모순된 노력입니다. 따라서 시적 언어는 비정상적인 모순된 언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를 읽다 보면 뭐 진달래꽃이나 여러분들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거 나를 짚고 연변의 약산의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려드리옵니다 라는 내용 나오죠. 그런 내용들 진달래꽃을 보면 헤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헤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영변의 진달래꽃을 가는 길에 뿌려드릴 테니 너는 내가 뿌려놓은 진달래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세요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헤어지려는데 헤어지려는 사람을 위해서 꽃길을 깔아주는구나. 좀 감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단순한 내용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의 속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나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깔고 어떻게 그대에게 가실 때라도 가실지언정 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갔다가 돌아오시던지 아니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증명할 수 있겠니? 라는 내용으로 했을 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 진리라는 것은 시 안에서만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문학 안에서만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게 이해가 가는 것이지, 즉 상상의 세계에서만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혹은 실험하고 어떠한 결과를 보려고 하는 행위들은 옳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언어로부터 해방되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진리를 전달하고 정의를 하려는 그런 언어로부터 해방돼서 새로운 고차원족의 뜻이 함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양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게 바로 시어이고요. 언어를 쓰지 않은 언어, 즉 의미 전달이 주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불가능하고 모순된 노력입니다. 따라서 시적 언어는 비정상적인 모순된 언어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의미와 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학의 언어는요, 일상의 언어가 아닌 상상의 언어입니다. 문학의 언어는 단순히 의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매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언어는 언어 그 자체가 체험의 구조가 됩니다. 문학적 언어를 통한 표현은요, 의미의 전달이 아닌 의미의 변용이므로 언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말 없는 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문학은 그냥 쓴 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문학은 언어 예술입니다. 또한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시의 언어는 일상어의 부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창조이며 그 중심의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사물과 사물에 관련지어 인간의 세계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서 계속 우리 문학 언어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모순 부분이 약간 조금 말이 이렇게 비꼬아져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해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학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며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묘사는 어떤 것을 지시하는 직접적인 일이며 표현적 묘사는 주어진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일반적으로 기술과 표현의 의미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두 가지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 법률 서적은 언어를 매체로 하여 쓰였다는 점에서 문학과는 같지만 이는 문학과는 다른 세계의 글로 기술적인 묘사만 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딱 정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 혹은 감정에 호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묘사만 사용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외연적 사용과 내포적 사용 역시 기출이 되어 있네요. 꼼꼼하게 볼까요? 외연적 사용이라는 것은 과학적이면서 철학적 사용입니다. 느낌 오시죠? 내포적 사용이란 것은 문학적이면서 시적 사용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이다라는 건 증명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결과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포적이라는 건 문학적이면서 시적 사용이기 때문에 뜻을 엄청나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서야 그 문학적인, 시적인 사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외연적 사용입니다. 언어의 외연적 사용은요, 개념을 정확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와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 1대1의 정확한 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언어는 곧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적 사용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표현적 묘사입니다. 주관적이면서 함축적이죠.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고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면서 함축적입니다. 따라서 표현적 묘사는 언어의 기술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의미를 추구합니다. 언어의 내포적 사용이란 표현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주관 및 상황에 따라 이미지를 다르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내포적 사용은 그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동시에 재현될 때 사용이 되고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외연적 사용과 내포적 사용이라는 게 언어를 매개로 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단순하게 과학적, 철학적 정의에 사용되는 것은 외연적 사용이고요. 문학적이면서 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내포적 사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과학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 밑에 잠깐 보시면요. 과학적 언어는 직접적이면서 외연적입니다. 개념의 정확성을 필요로 하고요. 사실을 설명에 기반합니다. 관찰이나 보고를 주목적으로 하지요. 문학적 언어는요. 함축적입니다. 함축적이라는 것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즉 뜻을 어때? 스폰지처럼 확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내포적입니다. 개념의 다양성이고요. 비유나 상징 등 표현을 통한 이미지의 구체화를 실현합니다. 느낌과 해석을 주로 하네요. 자, 우리 지금 총론을 4시간 정도에 걸쳐서 함께 쭉 보도록 할 거고요. 총론이 끝나면 이제 시나 문학 작품 전반적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비유나 상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OX로 점과자 혹은 핵심 예제 문제 확실히 정리해 주시면 아마 1절과 2절 부분은 앞에 부분에서 학자들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만 개념을 확실히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학사 문학개론이었고요. 자, 오늘은 1장의 1절과 2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문학을 보는 관점 드디어 모방의 이론이 나옵니다. 이론이 나온다는 건 학자가 나오겠죠. 한 학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에 반대되는 개념, 이론을 가진 학자도 함께 나와서 비교할 수 있게끔 나올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꼭 철저한 이론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자주 다루어질 거고요. 이분들이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서 뻗어나온 이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아마 꼭 아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책 보고 저와 함께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절과 4절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